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 혹시 조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초청 스피커이신 박영희님의 이제 입도 좀 올리셔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옆에 계신 박영희님은 레고 예대 연극과 졸업 후에 극단 녹화에서 배우 생활을 하셨고요. 지난 10년 동안은 호주랑 한국 오가시면서 배우로, 초청 교수로, 공동 창작자, 그리고 한우예술가 국제교육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활동해 오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여기 큐티라죠. 같이 팀과 공동 작업하셨던 뮤지컬을 올리셨고요. 어제 놓쳐서 아쉬우셨던 분들은 본 극은 내년쯤에 아마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 미투를 계기로 개국된 지금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에서 이제 사실 많은 미투가 폭로로 끝났다면 폭로 이후에 이 연극계 환경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지금 실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거, 그리고 아까 특히 스펙트럼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이런 홍보하면서 정말 여성 대 남성의 구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질문 내지는 뭐 불편한 신경을 사실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건 아니라는 거를 아마 오신 영희님으로부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부탁드릴 때 한 30-40분 정도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람도 적고 이제 원탁으로 있어서 어떻게 뭐 중간중간 뭐 자유롭게 질문이나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네네. 먼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자체에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의 마음도 쉽지 않을 거고요.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저도 사실 되게 떨려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예 멤버들인 지금 제가 알고 계신데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같이 이 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마음이 놓이는 일이고 힘이 되네요. 사실은 30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정말 준비 없이 왔는데 어쨌든 인권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바탕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다 하나의 바탕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한 마음이 놓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오래전의 경험을 작년에 하게 된 계기는 정말 단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당시에 저 말고도 사실은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로 그런 고통들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이제 그분 한 사람이 아니라 연극계 혹은 우리 사회 전반에 밖에도 그렇고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게 만연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호주 사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단순했어요. 아까 제 조카 이야기도 했지만 이거 큰일 났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 제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이 조카가 나온다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씻을 수 없는 죄책감? 그거를 좀 털어내고 저한테 좀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게 일단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 조카한테 내가 정말 좋은 이모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사실 첫 번째였고요. 단순하게는. 두 번째로는 제가 같이 작업하면서 만났던 후배들, 동료들을 사실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하는 10년 동안 거의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주도 역시 저한테는 이제는 현실이지만 호주 공연계에서 작업하는 환경 시스템이 한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호주에서 작업하기 전까지는 잊고 있었어요. 그냥 박스에 넣어서 그냥 아예 그냥 딜리트 해버린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작업하면서 아 그때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때 내가 이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천천히 아주 복기하게 되었는데 16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그때 저로 하여금 굉장히 경악하게 만들었던 것은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 제가 그 목화를 나와서 다른 작업들을 하게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이제는 제가 후배라고 부르던 그 배우들이나 동료들은 선배 쪽으로 오고 이제는 저는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다들 선생님 뭐 선배님 이러고 부르는데 그 제가 한국에서 가르쳤던 학생들도 제가 10년, 20년 전에 받았던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물리적 혹은 그 육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드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뭐 사실 뭐 내부 고발자라고 얘기는 뭐 미슬블로우 뭐 이런 또 그러니까 폭로를 했을 때 그분들이 당하는 그 이후에 당하는 맥래시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이제 서재현 검사를 보고 굉장히 많이 사실 용기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이제 그 블랙리스트로 아주 가까이 있는 제 후배 동료들, 선배 동료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저도 역시 그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너무나 뭐라 그럴까 블랙리스트하고는 다르게 서로도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어차피 나는 대학로 연극계 안에서도 약간 이단하고 약간 그 경계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잃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몇 달을 고민한 끝에 이제 나는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블랙리스트를 겪고 있는 동안 많은 예술가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 어른들은 나서서 얘기하지 않을까? 아무도.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던 그 극단의 연출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윤택 씨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연극계의 거장 혹은 한국 연극계를 이끌어가는 그 원로 예술가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당연히 그 젊은 예술가들이 받아야 할 지원금을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들한테 가지 않게 되니까 그 돈을 급조해서 원로 뭐 예술가 뭐 축제를 만들었는데 그 돈을 그냥 다 받아서 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제가 선배가 되었는데 늘상 어른이 없다라고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분노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입을 닫고 있으면 내가 이 양반들이랑 뭐가 다른가? 라는 고민이 두 번째로 굉장히 크게 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게 단순히 어떤 뭐 한 나쁜 놈, 힘을 갖고 있는 나쁜 놈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물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아주 잘못된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부터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한 사실 예술인데 특히나 연극이나 공연 분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더 어떤 다른 표현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직접 만드는 창작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은 쏙 빠져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술가의 인권, 노동권, 뭐 여러 가지 그 권리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그냥 싹 무시된 채로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예술지상주의 그것에 그 대의를 하나 놓고선 그냥 사람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50년 이상 지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절박함도 사실은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크게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월 달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그 가해를 가한 그 연출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제 이야기를 썼고, 그다음에 한 3일 뒤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윤택 연출가는 워낙에 어떻게 보면 한국 연극계에서는 삼성 이건희랑 똑같은 위치거든요. 그 양반은. 그래서 그 양반에 대한 미투가 불거지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뭐 불이 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술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연극계나 공연계에 이렇게 미투가 많으냐. 너희가 처해져 있는 그 이쪽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술가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빌어서 무대에서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더욱 이제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사실은 그 거의 한 20년 가까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순간 바로 나의 커리어와 연결이 되니까 사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밉보여서 다른 데 가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배우는 말이 많아. 이 배우는 싸가지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 딸이 저랑 같은 학교를 나오고 저랑 동기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첫날 바로 컴플레인을 사실 걸었어요. 몇 번을. 이렇게 전화기도 들고 제가 전화합니다. 저기 당신 딸한테 전화한다고. 근데 그게 그 양반한테는 그나마도 브레이크였던 거예요. 근데 또 한국의 그 술문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아니면 다른 친구가 가서 앉아야 되고 다른 친구들이 계속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셨군요. 왜 그때 얘기하지 못했어? 왜 말하지 못했어? 근데 사실은 그런 자리에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그 밧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몇 번 그렇게 강하게 컴플레인을 걸었던 것도 아마도 이제 제 안에서 이 사람은 저한테 예술가고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선생이지만 제 친구의 아빠라는 그것이 혼자 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혜한테 전화할 거야 이거가 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자리에 있던 한 30명 되는 그 누구도 아는 체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래서 강하게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제 앞에 있는 제일 나이 많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이구 벌써 신혜랑 같은 저기 동기인 배우가 극단에 들어왔다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건배를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런 환경에 적응해야지 나는 배우가 되는 거구나 라는
아주 잘못된 그 생각이 씨앗으로 그냥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종종 사실 뭐 미디어 스톰 그 이후에 벌어진 미디어 스톰이나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은 굳이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뭐 매체나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아실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네가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망한 거 아니야? 라는 그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그 특히나 한국의 예술 분야는 굉장히 도제식이거든요. 뭐 연극 분야도 마찬가지고 뭐 또 여기 그 학계에 계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위에 지도 교수나 뭐 이렇게 그분들 있어 완전히 그분한테 충성하면서 이렇게 면면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극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고통 혹은 다른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어왔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서포트하고 연대하는 분들이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백래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미투를 한 당사자들은 워낙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그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됐어. 그렇지. 뭐 굳이 배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버스 안에서, 혹은 회사 안에서, 그래 생각해보니 그때 그랬네. 내가 모르고 지나갔구나. 나는 어떤 자가 혹은 남성분들은 나는 그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막 모두가 막 그 과거를 복귀하면서 막 머리를 뱅뱅 치고 하는 그 순간에 소위 그 마스터들, 그러니까 스승님들을 절대적으로 또 따르고 믿고 있는 그분들은 아니 야 너는 이 양반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그럴 수 있다 쳐 얘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쳐 너는 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뭐 미드유를 하고 연대한다고 지지한다고 하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또 맥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 이후에 뭐 뜻하지 않게 또 안희정 지사의 일이 뭐 터지고 하면서 그것이 이거 알고 보니 이거 뭐 미투는 이 현 정부를 굉장히 곤란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인데 거기서 완전히 제가 이제 막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사실은 재작년에 제가 했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작업을 같이 했었거든요. 무연 두 도시 이야기라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뭐 그 노무현 대통령 사진사 장철영 작가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랑 한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굉장히 그 진보고 그다음에 늘 앞서 생각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그렇다 보니까 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늘 갇혀 있었는데 왜 이 문제에서 갑자기 그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또 혼란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굉장히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분들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그만큼 아직 우리 사회가 이것을 한 정치인과 그 위에 있는 그 대전제, 그러니까 인간의 인권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아직 그 생각하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발화됐던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안희정 지사의 일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 양반이 저희 다큐멘터리 작업할 때도 오셨고 너무 아이러니하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은 소위 말하는 제가 그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지지했던 그 진보라는 세력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이것이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100% 인권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의식의 수준이 그만큼 다 가지 못했구나. 근데 그분들한테
그 어떤 변화, 나 이것을 다 요구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세상에 사람들은 다 내가 그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데 피해자로 있길 바라는데 살아야 하지 않나? 살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 더 건강한 삶을 좀 같이 살아보자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나는 예술가이니까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와중에 제가 미투를 한 대가로 이제 한 반년은 일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조카가 나오는 바람에 스웨덴을 가게 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그 세계 넘버1의 복지 국가잖아요. 그래서 마침 제 제보도 저널리스트고 하다 보니까 물어봤어요. 제 동생의 산후조리를 한 달을 해주면서 조금 정신 좀 차린 후에 스웨덴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어? 엄청났다고,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니 스웨덴에서는 한 500명의 여성 예술가들이 한날 한시에 스웨덴 전역의 극장들을 빌려서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의 이름, 그러니까 그것이 연대하는 사람의 이름인지 피해 당사자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들을 잘 가공하여서 낭독하는 형식의 미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또 그 전략이 너무나 신선했거든요. 일단은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너무나 놀라웠지만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배우 조합이 존재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배우들의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기본적으로 노동자라고 보고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아주 상세한 룰북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산업이 움직여지고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냥 정말 무대포로 제부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 운동을 좀 시작한 사람, 발화점이 된 분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극적으로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스톡홀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10년 걸렸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10년 전에 사실은 미투가 있을 뻔했다. 누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30대 초반의 여배우가 언론에다가 본인의 이야기를 터뜨렸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가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사실 업계 전체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로 치면 한국의 김혜자급 되는 굉장히 존경받고 인기가 많은 원로 여배우께서 인터뷰를 자청하셔서 스웨덴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아마 그 배우는 자기 커리어에서 뭔가 뭔가 좌절되거나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충분히 그런 대접을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 만큼 실력이 안 돼서 그랬을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내가 스웨덴에서 배우 생활을 하는 그 몇십 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부울쉣이다라고 그냥 언론에다가 딱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한순간에 그 다음날 그냥 덮쳤다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가해한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 일단은 그들은 이미 그들이 누렸던 마스터도 선생이건 그런 사람들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스템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문제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저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에 그 미투를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손잡고 누구랑 어떤 전략을 짜고 뭐 이럴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냥 정말 낙하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심정으로 아예 몰라 애멀랑 이러고서 그냥 다 끌어안고 던졌다면 이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 다치는 거를 목격하셨기 때문에 배우들이 10년 동안 아주 조용히 전략을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것을 리드한 그러니까 배우 조합의 의장이었던 배우를 제가 초청해서 한국에서 그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본인들은 미투를 하기 전에 키 4명이 만나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아무도 지목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 팩트만 이야기를 하자. 한 명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공격하긴 너무 쉽지만 4명, 10명, 100명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 그래서 그 4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본인들 네트워크에 퍼뜨려서 이틀 만에 5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500명이 선언을 하고 선언적으로 그 가공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되고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스웨덴 여성 변호사 500명, 음악가 1000명 이런 식으로 각계에 퍼져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전략들이 저한테 너무나 이제 신선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래서 아마 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가 지금 그에게 뭔가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맞다. 여기도 맞다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스웨덴에 아주 촘촘한 법이 있었지만 그 법 안에서 그 가려진 사각지대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들도 본인들이 10년 동안 철저하게 학습하였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강력한 법과 규율이 있어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룰북을. 그래서 이제는 그 미투 이후에 스웨덴 전역에 퍼져 있는 극단이나 혹은 영화, TV 그 산업에서 오디션 보고 처음 연습이 들어가는 첫날 그 자치규약을 다 읽고 시작한대요. 룰북에 있는 자치규약. 우리는 이 작업장 안에서 이러하게 이러이러한 룰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할 거라는 구체적인 룰북을 다 같이 읽은 그러니까 뭐 아티스틱 디렉터부터 시작해서 가장 막내 배우까지 스태프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다 읽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프랙티스를 하면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발화점으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 워낙에 초반에 미투로부터 폭로된 드러난 그 가해자분들이 그 공연 예술계 워낙에 큰 그 거목들이셨기 때문에 그 소리가 굉장히 컸지만 사실은 이야기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 다 이렇게 저와 같은 식으로 그렇게 폭로해야 되는. 저는 지금은 말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왜냐면 분명히 뭐 교수가 됐든 아니면 뭐 어디에 예술 감독이 됐든 혹은 예술 행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됐던 본인의 어떤 힘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고통을 주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스웨덴의 케이스가 좀 영감을 주어가지고 종교계에 계신 그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나서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가공하고 가해자의 이름을 지목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 뭐 신부님, 목사님, 뭐 수녀님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데 그분들이 철저한 검증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대신하는 그런 그룹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규약집
그러니까 사실 그 귀약집이라는 게 우리 큰 사회를 보면 법이 있잖아요, 법.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러니까 사실 잘 돌아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순간 법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뭐 어떤 툴로 많이 사용됩니다만은 한국의 공연 예술계를 보면 예술가 자체를 노동자로서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그 물리적인 폭력, 남성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성폭력이나 성희롱보다도 저는 예대를 나왔잖아요. 제가 예고 1학년 입학한 첫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장실에서 남학생들이 전부 다 화장실을 불려가서 몰매를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 때까지 쭉 지속되고 그 대학 졸업하고 극단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군기를 잡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폭력에 노출돼 있다면 남성들은 대부분 이제 여성들은 다른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폭력적인 그 환경을 우리가 좀 개선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라고 고민해 보니까 그러면 법은 법대로 일단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 자율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생태계를 정화할 수 있는 뭔가 새롭게 밭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귀약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찾아보다 보니 이제 시카고의 그 로라 피셔라는 분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한 3년 전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미투가 막 그 발화하기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데럴 콕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20년 된 배우이자 연출가인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악명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악명이 높았느냐? 예를 들면 그 공연에 어떤 폭력 씬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러브 씬이 있다거나 그것을 안무처럼 연습을 하거든요, 배우들은. 그러면 사실은 그 안무가 뭐라면 약속이에요. 서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하기 위한 약속. 그러니까 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러브씬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편안한 상태에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것이 마치 춤처럼 이렇게 우리가 춤 연습하듯이 그런 장면을 연습을 하거든요. 뭐 싸운 격투씬이나 무술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장면들을 다 연습을 해놓고 무대 위에서 전혀 딴짓을 한 거죠. 실제로 여배우들을 실제로 폭행한다든지 아니면 연습 그 약속된 싸움씬에서 그냥 이렇게 밀치기로 했는데 사람을 뭐 냉장고에 매다 꽂아서 막 냉장고가 박살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그 폭력을 행사하고 또 무대 밖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신진 예술가, 이제 막 각 대학을 졸업한 예술가들은 미국 안에서도 배우 조합이 강력한 배우 조합이 있지만 배우 조합에 가입이 안 돼요. 경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인권이라든 노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이 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합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우들한테 트레이닝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미니필레이트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한 20년 동안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선배 그 예술가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다가 젊은 여배우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 극장에서는 안 돼. Not in our house. 라고 해시태그를 걸고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자신의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를 꺼냈는데 모두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았던 거죠. 모두가. 그래서 결국은 그 극장의 문이 닫고 그 사람도 지금 잠적 상태예요. 그 사람 뭐 파이낸셜 문제까지도 너무나 많이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시카고 연극계에서 우리가 20년 동안 다 침묵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20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니 안 되겠다. 이제 예술가들이 발벗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호주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니까 거긴 인종의 문제가 있잖아요. 레이셜 문제. 그다음에 또 성소수자들의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그 스펙트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오디션 첫날부터 공연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것들. 그러니까
시카고 시어터 스탠다드라는 것을 1년 동안 작업하고 그것을 프로파일을 거쳐서 1년 동안 프로파일을 거쳐서 미국에서 이제 그 자유롭게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걸 보고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것이 특히나 영어권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런 귀약집이 없나 찾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을 알게 돼서 그분을 또 리치아웃 해가지고 그 지난 10월 달에 또 모셨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자치규약을 좀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하기를 희망하는 작가들을 또한 예술 작가들을 좀 모셔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배를 띄운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 공연 예술 자치규약을 좀 만들어 보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작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가들을 노동자로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예술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합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좀 그 장기적인 골인데 결국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이게 어떤 젠더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며칠 전에도 제가 QET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이슈로 학생들과 교수들과 이제 1시간 정도 그 세미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배우들은 정말 안전하고 내가 이 동료들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나를 더 극한 위험으로 던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내가 회사에서 오피스 잡을 할지언정 내가 일하는 장소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고 내가 누구한테라도 어떤 뭐 bully나 뭐 어떤 abuse나 아니면 manipulate 이런 거 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편안하고 안전한 믿음이 바탕이 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다면 나의 능력을 100%, 200%더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연출가들이 처음에 제가 이 자치규약이라는 화두를 연극계에 던졌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배우들을 다 7살 어린애로 만들 작정이냐 뻑하면 뭐 여기 이거 이러이러한 게 없으니까 나는 무소식 못 하겠는데요. 아 연출님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라고 그냥 정말 컴플레인하는 어린애들을 만들 작정이냐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저 역시도 사실은 뭐 가령 2m 위에 타워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점프씬을 여러 번 연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는 그냥 내가 무모해서가 아니라 내가 떨어지더라도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안전한 매트가 있고 또 내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줄 그 훈련된 배우들이 또 옆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믿음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거기 2m 위에서 몸을 던질 수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결국은 이 미투라는 거는 어떤 젠더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생태계가 안전하게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숨쉬고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털을 만드는 텃밭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기초 작업 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저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쩌다 보니 그런 어떤 화두를 던지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배우나 연출가로 이기보다 요즘 활동가로 많이 불려서 이게 뭔가 싶은데 이제 작년 그 10월 11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작업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뭐라고 너는 아티비스트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벌써 이런 개념 자체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것을 어떤 사회 활동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보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어떤 스펙트럼으로 다 보시겠지만 그냥 어쨌든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연 예술 환경, 나의 생태계가 안전해야 일단 내가 제일 편하고 돌아와서 얘기하면 결국 제 자신을 위한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랑 같이 하는 동료들이 또한 편안하게 안전하게 같이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또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예술활동가라는 그 타이틀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궁금하셨던 거 좀 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고 뭐 편하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동료들 다 아는 그런 동료들이고 아까 말한 대로 친구의 아빠가 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그 친구들하고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그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놀랍게도 어쨌든 저랑 똑같이 목격하고 겪었지만 그때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선배들, 그다음에 후배들 이런 분들은 드러내진 않았지만 옆에서 제가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그 조용한 조력자 연대체에서 있어 주셨고 그다음에 이미 뭐 이런 영화나 TV에서 스타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났던 분들도 있지만 만나지 못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또 괴롭힘을 많이 당하신 거예요. 언론으로부터 막 전화도 많이 받고 막 그래서 그분들이 또 받은 충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치 우리가 일해왔던 그 청춘을 마치 10년, 20년이 그냥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연락을 안 하시고 근데 사실은 초반에 한 몇 달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웠는데 많은 동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선배들이 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어떻게 보면 다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본인들도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친하다고 믿었던 동료를 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얘기해 줘서 지금은 많이 이제 사실은 거기서 좀 많이 빠져나온 상태죠. 근데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많이 이렇게 좀 틀어졌다가 좀 재정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 한국에서 미투 있을 때 호주에서도 사실 유명한 제프리 러시. 예,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시작했던 여자 배우가 하는 말이 기억나는데 그게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컬처로 그런 어떤 굉장히 연극이라는 게 그런 인티미티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성의 여성 연기자분들은 좀 이렇게 당연시하는 그런 문화라고.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이제 좀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한테는 그게 당연시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거에서도 어떤 기성세대와 지금 새로운 세대 간의 그런 받아들이는 어떤 컬처로서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한국도 그렇고 사실 이제 물론 그 문화마다 나라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것은 존재하더라고요. 네, 분명한데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그 미투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재작년 겨울부터 해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했을 때 일부의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린 더 했어. 우린 더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소위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나약해. 뭐 예를 들면 부터 시작해서 야 아니 우리는 늘상 그 타인과 다른 배우와 살을 맞대고 하는 직업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얘기를 컴플레인처럼 오히려 이제 반론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어요. 일단 한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한국의 원로 여배우분들이 다 침묵하셨거든요. 침묵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할 수 없,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제 연배에 혹은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작업을 하실 때는 더 심한,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야말로 그냥 문화였던 거죠, 그게. 근데 그분들이 그 속에서 고통받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세미나나 뭐 토론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분들이 한두 분들 툭툭 튀어나와서 얘기하시는데 결론은 나중에 그분들 토로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고통받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라고 통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겉으로는 이것은 문화였어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안에는 똑같은 상처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느꼈던 죄책감을 얘기하셨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크기는 저는 더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디서 확인했냐면 아까 그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이라는 그 조직이 2월 22일 날 이제 새벽에 한 150명의 연극인들이 처음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난상 토론 끝에 그런 모임이 모였는데 그때 원로 여배우들을 대표해서 저보다 한 10년 위의 여자 선배가 저한테 조용히 오셔가지고 원로 여배우분들이 차마 이 자리에 오기가 너무 미안해서 면이 서지 않아서 오실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당신들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쓰라고 1,500만을 모아서 주셨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는데 뭐냐면 결국은 그분들이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에서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세계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발화가 되었지만 그분들이 연극하셨던 70년대, 80년대에는 소위 지금 우리가 가해자라고 지목하고 있는 그분들은 또한 그 시대에서 뭐 어떤 불의한 정치 세력, 권력자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강력하게 반항하고 저항한 세력들이었거든요, 이분들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또한 그러한 권력 구조를 그대로 또 답습하고 학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장이 되고 나서 본인들이 저항했던 그런 열렬하게 저항하고 반기를 들었던 그런 세력들의 행동 유형을 그대로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거를 재반복하신 거죠. 근데 그것을 몰랐느냐?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로라라는 그 분이 그 시카고 시어터 스탠다드를 만든 분이 본인이 미국에 전역을 돌면서 워싱턴까지 가서 어쨌든 그 CT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셨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다 보면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일을 당할 때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왜 너희들을 서포트해야 돼? 내가 왜 지금 너희를 연대해야 돼? 나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 라고 막 발발발발 떠면서 이야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정치적인 지형 때문에 세대 간의 골이 굉장히 많이 더 이렇게 벌어져 있고 깊어져 있잖아요. 연극계도 사실 굉장히 이 골이 깊은데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좀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나질 수 있을까가 굉장히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아까 이제 한국형
그 공연예술 자치규약을 만드는데 선배 예술가들을 좀 많이 모셔가지고 이분들이 분명히 겪었을 현장에서 어려움들도 좀 듣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젊은 예술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좀 같이 이렇게 좀 펼쳐놓고 보면서 세대를 아울러서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규약들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좀 그 세대 간에 좀 우리가 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나눔으로 인해서 좀 이걸 좀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단연 넋을 긋다 이따가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 인생사무에서 이제 위안부 회원님들 위안부 이슈도 같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경험치가 있지만 소위 같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거기 그 후에 그 양식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소위 연대라는 장을 만들 때 참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간의 갈등이 같은 게 현재 보이는지, 그리고 결국 이게 내가 개인이 뭔가 이루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정말 같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위한 작업인데 활동하는 소수로 인해서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소셜 무브먼트 할 때만 항상 나오는 딜레마지만 프리라이더가 있고 몇 명은 정말 번아웃 될 정도로 전심으로 해야만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그런 데서 오는 갈등, 그러니까 내부 안에 그런 갈등들이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앞에서 뭔가 삽을 뜨기 시작한 사람들은 네 일이 많죠. 분명히 네, 일이 많고, 근데 지금 제가 제 자신만 봐도 예술가로서 창작 활동보다도 지금 이 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일의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글쎄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왜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 이거를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은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모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해 주세요. 백날 떠들어봐야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나한테 뭔가 그 어떤 낙숫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쉽게 이 돈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장 또 그렇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감수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운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어떤 그런 어떤 공통의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 성북역 성반환 안에 있는 뭐 한 30명이 좀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그 한국형 공연예술 자치규약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렇지 라고 이렇게 동감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치규약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자치규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너희 그래서 다 이거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너희 안 돼. 막 이러고 물리적으로 또한 이것을 강요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본능은 누가 하라고 하면 또 그 되게 하기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강요하고 이것이 어떤 또 다른 이게 힘이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이것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랑비에 이렇게 비에 옷이 젖듯이 점점 젖어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 이렇게 안전한 환경 이렇게 누구나 들어와도 내가 마음껏 펼칠 수 있고 내 동료를 믿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 확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 그 트렌드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트렌드를 안 지키고 싶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만약에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막 배우들한테 자유를 주고 막 수평적인 관계에서 막 일하고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밖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우리는 이런 자치규약을 실천하고 있어요 라고 뻥치는 거는 더더욱이 원치 않아요. 안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희망컨대 이렇게 그런 프랙티스가 조금씩 저변으로 확대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능률이 올라가고 훨씬 더 창작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들이 조금씩 입증이 되고 또한 관객들이 그걸 프랙티스하는 극단이나 배우 예술가들의 작품을 많이 찾아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또한 또 도태되겠죠. 또 나름 그래서 저는 올해 워크숍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계신 예술가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문화재단 많잖아요. 문화예술재단 많거든요. 그 지자체별로. 너희 지금 표준계약서 바꿔라. 이런 특히나 이런 물리적 성폭력 관련해서 넣어라. 조항을 넣어라. 그리고 너희 안에 규약을 만들어라. 이거 엄청나게 지금 막 압박들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강제성을 띈 어떤 이것들을 지금 만들려고 되게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의도 많이 와요. 근데 물론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규율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사실 그러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결국은 저는 이 이러한 움직임들, 이러한 운동의 본의가 어떻게 보면 아까 낙뢰를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그냥 번개가 어마어마한 번개가 친 거예요. 그냥 수십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진 마당에서 살다가 이게 지금 너무 강력하게 쳐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지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한다.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네,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몇 명 좀 고생하더라도 그것의 효과를 많은 분들이 입고 생활 안에서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경험하고 또 자기 생활 안에서 또 이렇게 조금씩 전파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지켜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이 운동에 다 들어와라 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좀 이것이 트렌드가 될 수 있도록 굴려가는 것이 또한 굉장히 고민입니다. 하나 궁금한 건 네. 미투 운동에 의해서 거론됐던 어떻게 보면 거장들 네. 그분들이 현재 어떤 소송 당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어떻게 활동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미래가 될지 좀 궁금하네요.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윤택 연출은 1심에서 7년 받고 지금 6년 어쨌든 6년형을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고요. 항소를 하셔서 아마 대법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쪽은 변호사가 100분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확인된 피해자만 21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러한 물리적 성적 폭력도 있지만 그동안에 지금 아까 제가 연극계 삼성 이권이라고 얘기한 게 그냥 빈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원금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국립예술감독으로도 오래 계셨고 수차례 하셨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큰 프로덕션의 심사위원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심사하는 주체이거나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 지원금을 개인의 목적으로 많이 잘못 쓰셨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사실 형을 살고 나오시면 모르죠. 근데 저는 지금은 조금 뭐라 그럴까, 가령 제가 저한테 가해를 가한 그분은 지금 1년째 잠적 중이시거든요. 네, 잠적 중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간 93년부터 예대에서 강의를 하셨고 그 시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나쁜 잘못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입을 벌리면 지금 학생들이 사실 많이 얘기를 안 한 상태거든요.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 번 일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 근데 학생들을 건드리신 거가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되면 걷잡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냥 숨바꼭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판결을 받고 해서 형을 살고 이런 분들이 복귀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네, 막을 수 없거든요, 그거는. 근데 아까 제가 하나 위안을 받았던 건 그 스웨덴의 예술가들이 뭐라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거장이 아니다. 같은 거장으로 존경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오태선 연출 같은 경우는 보통 양반이 아니시라 자기 뭐 극단 대표직 예술감독 이런 것들을 다 서류상으로 그 젊은 배우한테 다 이렇게 바꿔놓고 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간 공공기금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한 3, 4년간은 그것까지 제가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래서 국제연대라는 화두가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것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되게 보기 드물게 관객들 초반에 한 500명 분들이 대학 내에서 모여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하셨거든요. 관객분들. 네. 그러니까 2월 30일인가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관객분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극계가 이렇게 그동안 아팠는데 우리도 뭔가 지지의 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어떤 분이 화두를 던지셨고 거기에서 한 500분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돈을 이렇게 아름아름 모아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이제 하루 집회를 하셨는데 되게 분명하게 이제 뜻을 전하셨어요. 우리는 가해자의 공연을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도 우리는 연극을 사랑하는 그리고 순수하게 창작하려는 이 예술가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성명을 내고 집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의 관객들이 처음이에요. 네, 정말 그냥 엄청 울었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현재도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블랙리스트로부터 불거진 문화예술계 관련 법안이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 TF팀이 한 1년 동안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작년에 미투 때문에 미투 관련된 법안이 낑겨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법안을 만드는 태스크에 좀 와서 한번 봐달라 해가지고 이제 그 태스크 안에 있는데 일단 그런 법안이 뭐 어쨌든 작년에 좀 넘기려고 했지만 이제 저나 몇 분들이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냥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법안이 돼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의 큰 우산이 되는 법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당신들이 이 법안보다는 조금 더 큰 우산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행히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법안이 조금 늦게 상정이 되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고 가자라는 취지에 좀 공감하셔가지고 지금 또 그런 법안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점점 그렇게 그동안의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힘을, 위치를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어뷰즈 하셨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발을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 한국 연극계에 조합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러 아니 그 이거는 사실 조합이 있으면 그 이런 권리를 나름대로 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업계에서 사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왜? 1번은 예술가들조차도 자신을 노동자라고 보지 않는 그 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 극단에 들어갔을 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극단 들어갔을 때 술자리에서 선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중간 선배가 예술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대선배 한 분이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니 따위가 무슨 예술가냐.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창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술가 자체에 대한 굉장히 그 신성시하는 이상한 사고가 되게 깊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그 자리에도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질문, 그러면 나는 취미 활동을 하는데 뭐지? 아니 나는 이걸 업으로 살고 있는데 이 문화는 뭔가 되게 근데 그게 아주 뭐라 그럴까 뿌리 깊게 예술가는 창작한 뭔가 새로운 아름다운 것을 창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난한 것이 당연하고 일부 제 연출가 오태선 연출가 뭐라 그러냐면 배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가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신 주머니에는 신용카드 없이 현금 다발을 꽂고 다니시죠?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술가는 가난해야 된다가 명제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 뿌리 깊은 이상한 예술 혹은 예술가 지상주의가 하나가 있었고요. 오랫동안.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회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합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유니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에 대한 뿌리 깊은 또 이 편견이 있잖아요. 예, 노동조합 이콜 빨갱이 좌파 뭐 and so on extra. 예. 그러니까 그 조합 노동조합이라는 이게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울타리라는 개념이 이제야 사실은 조금씩 인식이 돼가고 있는데 예술가들 스스로 자기를 노동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이 노동조합 이게 그냥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연예술계 안에 공연예술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생기긴 했는데 한 150분 정도의 회원이 있지만 그분들이 지금 아무 일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조합을 만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그런 법적인 그런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다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그냥 몰라 일단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지금 감당을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스웨덴에서 만났던 그 예술가들 그 초청한 분이 배우 조합의 의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한테는 지금 예술가들 그 어떤 데도 조합이 없는데 영화 노조를 빼놓고는 영화 노조인가 방송연예 노조인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세계 저도 몰랐는데 세계 배우 연합 노조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약간 유엔과 같은 그런 페더럴 그 유니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 배우 조합의 그 스탠다드를 갖고 와서 그 조합이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뭐 TV 연기자, 방송 연기자들이라든지 영화 연기자들 같은 경우는 그 조합에 가입하면 정말 아주 잘 보호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보호의 폭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임금의 문제,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그게 그 배우 조합이 굉장히 강력한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러한 그 정신적, 물리적 폭력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술하는 게 한 줄도 안 된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조합이 생겨난 게 그 일반 노동조합 있잖아요. 미국의 일반 노동조합에서 그 배우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룰에서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이 개의 어떤 특수성, 이 많이 고려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든지 그 워킹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을 두는 거죠.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거는 이제 배우 조합, 연출 조합, 무대 미술 조합 각 개마다 조합이 다 있고 그 어떤 임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카운셀링하고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들이 몇 명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제 큰 장기적인 골 중에 하나가 조합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큰 골은 그래서 그 세계 그 배우 그 조합, 그 세계적인 스탠다드에 맞는 배우 조합을 만드는 것. 좀 목표예요. 근데 그게 쉽게 걸리는 일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예술가들의 의식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 안에서 조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갖는 그런 거부감이라든지 경직성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뭔가 이것이 무슨 싸우는 주체가 아니라 당연히 그 예술가도 노동자로서 보호받고, 그럼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어떤 의식 개선도 또 일반 대중 안에서 또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세계 배우 조합의 분들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스웨덴의 그 배우 의장분이,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아주 천천히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쉽지 않아요. 예. 제가 한국에서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 노조가 아주 최근에 생겼거든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직업인이라고 보지 않는, 또 약간 미투 현상이 비슷한 게, 저희는 어떤 파워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존경하는 이 개발업계 원로들, 저도 제가 마음으로 되게 존경하던 분이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한동안 정신줄을 놨었는데, 예. 그리고 저희는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발런티어들이 많은 조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노조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못 받죠.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참 얽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아까 재은 씨가 질문했던 거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프리라이더하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해서 거기서 번아웃되고 이런 얘기인데, 그게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미투도 분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근데 실제로 정말 화가 났던 건 아까 그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 겪었을 때 아무도 나한테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가해자에 대한 화도 났지만 그건 못지않게 그 상황에 있어서 나를 그냥 가해 스탠더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화가 나는 거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건데,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조합이든 뭐든 이런 제도적인 걸 바꿔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복지 쪽에서는 그것만으로 담을 수가 없는 게 있다 그런다면, 어떤 면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바이스탠더들을 줄이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식을 바꾸고 이러는 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은 이게 그렇게 되면은 미투가 남녀의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네, 나중에 네. 지령을 내려주시면 편집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게, 호주 내에서도 종교로 인한 추기경 조집회. 네, 결국 그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미투라고 부르는 것과
아니면 뭐 그게 파워 결국은 종교로 파워가 더 다들 나이던 그게 성이던 그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이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던 뭐 그런 거는 했을 때 그 침묵하는 바이스탠더들을 거기에 대한 담론이 있는 건가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시작조차 죽이는 시작조차 안 했어요. 시작조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지금 남자분들이 4분 계시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했을 때 150명이 모이면 그 중에 남자분이 1명? 몇십 명,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그 워크숍에서 오픈 워크숍 하루를 했는데 거기에 남자분들이 8분이 오셨어요. 제가 거의 막 춤을 췄거든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이쪽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앞에 전면에서 막 싸우시고 막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마침 오셔서 제가 너무 잘 왔다고 당신 맞아서 너무 힘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래 오늘 여기 오기까지가 마음이 쉽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아요. 아는데 당신들이 그냥 1년 내내 지금 막 방구석에서 이렇게 뭘 헤드뱅잉하고 방관했다고. 나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막 거리 나와서 뭐 텐트 치고 1년 동안 이걸 하셨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가해자인지 방관자인지조차도 구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 너무 힘들다고 해서 됐고 당신이 정말 나 지지하고 연대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가끔 이렇게 문자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연대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이제는 됐어요. 이런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 주세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영희 씨, 지금 침묵하고 있는 많은 남성 동료들이요,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다니까요. 아는데 그냥 내 옆에서 지금 내가 떠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냥 룸에 있으라니까. 매일 나랑 같이 막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와 앉아 있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존재 그 자리에서 한 룸에 우리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상징이 되고 힘이 된다. 라고 이제는 저는 올해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는 감히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 말하면 가해를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도망다니기 바쁘고, 그다음에 생존자로서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이제 해놓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느끼는 책임, 이후에 뭘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뭐라 그럴까, 힘듦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는 아직 저희가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행스러웠던 것은 저희가 KTS라고 아까 공연예술 자치규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남성 예술가들이 반응을 보이셨던 것, 그리고 오픈 워크숍이나 이런 데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토론을 같이 이제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쉐이핑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타이틀을 미투라고 걸어놓으면 남성분들 오기 힘들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거 모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화두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남성 여성 뭐 다 떠나서 예술가로서 내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실 엄청 이제 무궁무진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접점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어떤 룸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야 저도 이제 하긴 한 거예요. 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쉽지 않아요.
저희가 여기가 4시에 도서관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한 10분 이내로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돌아가서 후회하실 분들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혹시 어떻게 여기를 저는 그 한인 카페에 글이 올라와서 한인 카페 네, 점브리스번 아, 네, 브리즈번. 올려주시면 아니 브리즈번 여자 네, 썬브리스번에 올라왔어요. 썬브리즈번은 네, 저는 아줌마 카페 근데 거기는 또 이렇게 댓글이 안 달리셔서 바로 네. 댓글을 막아놓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구나. 진짜? 댓글 막아냈어? 하셔야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 못해서 근데 제가 문의 쪽지는 한 4분한테인가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신가요? 아 그런가 봐요. 네, 4분 중에 한 분이신가요? 네. 그렇구나. 혹시 어떤 기대로 어떤 생각으로 일단 여쭤보는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약간 좀 흥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관심이 갔었고요. 왜냐면 이런 기회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왔고 사실 저는 뭐 예술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사소한 거라도 사실 아까 막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난 그냥 내가 일하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걸 고치려고 하는 거지 막 전반적인 인권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다. 뭐 이제 겸손하시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지만 어쨌든 이런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인권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런 거 더 많이 해주셨으면 솔직히 브리즈번으로 넘어와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매체를 통해서만 접하던 일들 여기서는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오셔가지고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전에 그 G20도 그렇고 우리가 접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보면서 훨씬 많은 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얼마 전에 친구게 이제 왜냐면 저희 때 뭐 저희들도 나름 뭐 풍류프회를 저희는 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뭐 거의 대부분 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막 이런 이슈가 있어도 같이 이렇게 뭔가를 뭐 동참해서 같이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내가 여기서 다시 풍류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런 것도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와서 뭐 여기 특히 뭐 이민 와서 다들 뭐 이렇게 그 교회를 많이 가시잖아요. 교회. 뭐 절이나 뭐 이렇게 종교 활동 하시는데 저는 어쨌든 종교를 믿진 않지만 또 이렇게 마음을 맞는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솔직히 그 전에 또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오랫동안 내가 무슨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왔었는데 호주 와서 이런 이슈가 하나씩 있을 때마다 같이 이렇게 함께 같이 하다 보니까 점점 배우게 되는 것도 더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브리즈번 와서 더 많이 한국에 있을 때는 안 했어요.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약간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유롭게 혹시 얘기 안 해주신 분들 중에 있으실까요? 저기 그 송곳이라는 웹툰에 보면은 그 어디서나 기억은 안 나는데 먼지 어디서나 이렇게 뚫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서 존재한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송곳 같은 사람은 좋은 쪽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사람을
송곳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꾸로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나쁜 놈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특별히 뭐 아주 나쁜 놈이고 선천적으로 아주 나쁘게 태어나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아까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시스템적으로 그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을 가지다 보면 뭐 처음에 착하던 사람도 점점점 권력과 돈과 이런 거에 물들어가면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표준 규약 이런 어떤 룰 같은 걸 정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외에 좀 더 시스템적으로 특히 시스템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대표적인 게 도제 시스템, 도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다른 좀 더 포괄적인 고민은 없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아주 단단하게 지탱해 있던 그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특히나 인간이 한 다른 인간을 바라보는 어떤 그 사고의 방식, 이것들이 힘과 만났을 때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지잖아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문제들이 비교적 적은 사회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냐면 아주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 젠더 이퀄리티부터 시작해가지고 휴먼 라이트 이런 것들이 교육 속에 다 녹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령 제 막내 동생이 살고 있는 스웨덴을 보면 스웨덴 얘네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는데 가령 한국에서 뭐 호주도 마찬가지지만 자 남자아이는 파란색 옷을 입고 여자아이는 그러니까 이런 색깔로부터 시작되는 젠더 구분 자체가 없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예를 들어서 얘는 여자아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 혹은 이 아이는 남자아이기 때문에 좀 더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젠더에서 오는 어떤 불균형을 아예 교육과정 속에서 다 빼고 완전히 새로운 그 아주 평등한 그러니까 그냥 이 아이는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얘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환경에서 그것을 다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것들이 북유럽에도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스웨덴 대표적인 사례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왕왕왕 나와요. 근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교육의 고울이 어떻게 뭐 불행하게도 대학을 가는 것이 최종 목표로 지금 이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 그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러이러한 분들 연사들을 해외에서 모시면서 이것의 연대체로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뭐 예를 들면 서울시 성평등 지원활동센터에 계시는 뭐 분들이라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는 사실 지금 이제 그런 논의를 조금씩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여가부에서도 뭐 그런 얘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녹일 것인가를 고민은 하고 계시다는데 사실 굉장히 힘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가로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사실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작업은 어린 연극이거든요. 어린이 이중언어 연극을 창작하는 집단을 이제 몇 년 전에 만들어서 제 동료들이랑 이제 어린이 청소년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예술가로서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것 방금 말씀하신 이것이 결국은 성인이 된 다음에 혹은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된 다음에 너무 늦는 거예요. 너무 늦어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삶 안에서 교육시키기가. 그러면 아주 어릴 때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법 안에서 뭔가 행정가로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극장에 와서 예술가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 그 어떤 젠더를 가르지 않고 혹은 어떤 성이 더 우월하지 않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여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그전에는 아이고 못 모르는 소리 한다고 한국에서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되게 공격받으셨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이제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씩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하시는 분들도 고민하고 있고. 근데 결국은 아이들이 나서부터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 인간이 나랑 다른 인간, 성이 다르건 혹은 갖고 있는 뭐 백그라운드가 다르건 며칠 전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에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 다 보셨잖아요. 자리 배정을. 네. 출신 아파트. 네. LH 공사 아파트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족적인 환경 혹은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뭔가 그냥 다름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갖게 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것이 교육 속에서도 녹아 들어가줘야 되고 그래서 예술가로서 저는 그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만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저는 제가 창작하는 환경 안에서 그런 작품을 또한 아이들 혹은 이제 어쨌든 티켓을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실 때 그것을 또 같이 보고 아이들이랑 토론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화두예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아까 자치 규약, 제도와 뭔가 문화 형성이 사실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게 이 규약을 만들기 위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게 또 문화이고 그 안에서 내 의견이 들어가서 만들면 지킬 거고 뭔가 좀 그런 선순환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가 이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해야 돼서 제가 이제 여기 인과는 몇 년 동안 태국 친구였죠. 그래서 미투 이후 계속 언니 글을 봤는데 제 기억나는 게 힘내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여기 덧붙여서 혹시 저희가 한국이란 공간에 같이 있지 않고 또 연극에 아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혹시 어떤 저희가 같이 뭔가 연대 그런 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이제 어떤 뭐라고 안 하시겠죠? 네. 초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힘내라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왜 그러는 거 하니까 그 당시에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막 젖먹더니까지 다 짜내서 그 순간을 던진 건데 여기서 더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어요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더 힘 못 내겠는데요. 더 힘낼 게 없어요 라고 나는 어떤 표현이었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어떻게 보면 활동가로서의 어떤 삶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라. 지치지 말아달라. 근데 그 안에 근저는 지치지 마세요. 당신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꼭 말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인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발화될지 모른다라는 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라. 지치지 말라, 힘내라,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표현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러한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본의 아니게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기울어진 그 운동장 안에서 살다 보니 다수의 그 피해자가 여성인 것이지 사실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우리의 파트너인 남성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각을 같이 갖고 계신 남성분들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셔라. 내셔야 한다. 이제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굳이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셔도 그 생활 안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 동료들을 만나면서 내 남편하고 저는 남편이 없지만 이렇게 만나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해보고 말 한마디라도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조금 더 한번 되짚어보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한 촉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제 생각엔 그 자체가 또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싹을 틔우는 바라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네, 그래서 저희 인생사무에서 준비한 카드를 저희 필력이 가장 좋은 금종 씨가 저희 같이 좀 읽어주고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읽어줘.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많이 네, 읽겠습니다, 여러분. 했습니다. 네, 박영희 선생님께 먼저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개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 길 위에 서신 용기에 저희도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마주하실 현실 앞에 굴하지 않고 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꿈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국 보러 가주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애쓰셨습니다.